진정한 사람들이 오늘 20장, 2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네, 가도록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갑니다. 1부에서는 로저스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썼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치료자의 대가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2부에서는 자신이 심리치료 장면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내담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방법적인 부분에서 로저스는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그 과정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3부에서 했고요. 4부에서는 이런 과정과 변화를 거쳐서 결국에는 지향하는 것이 뭐냐,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철학이라는 제목 하에서 변화의 중심과 그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증되고 검증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을 소개했고요. 더 나아가서 로저스가 발견한 인간중심 치료는 단순히 심리치료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 장면에서 또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 간의 분쟁 해결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6부에서는 삶에서 이 인간중심 치료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7부, 20장, 21장 두 장이 나왔는데요. 이 20장, 21장 이 두 개의 글이 나온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1956년 가을에 열린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제 스키너와 토론을 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키너 역시 이 당시에도 이제 행동주의자의 거장으로서 자신의 이제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였고요. 이미 이때는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라든지 월덴2 같은 이제 자신의 행동주의 철학을 확고하게 주장한 그 이후고 때문에 이제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나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강화와 처벌 이런 것들만 존재할 뿐이라고 했던 스키너와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자유의지,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본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던 로저스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좋은 대비되는 두 개의 어떤 이론, 반대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논쟁을 했던 거는 과학적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는데요. 둘 다 논쟁을 피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분위기상 그렇게 못했다. 아무래도 이제 토론을 끌어가는 사람들이나 청중들은 뭔가 계속 두 극단에서 논쟁을 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의 분위기가 좀 자기는 불편했다는 뉘앙스로 로저스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했던 얘기는 자신의 어떤 그런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글을 통해서 행동과학에 대한, 과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라고 하면서 먼저 20장 행동과학에 성장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로저스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과학이 아직은 유아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키너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과학을 마치 물리학과 비교하면서 과학적인 무지가 드러나면 굉장히 크게 좌절하고 또 일반 법칙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 크게 좌절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동과학을 굉장히 맹신하는 사람들은 행동과학이 굉장히 어느 정도 그 단계에 올라섰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새로운 분야고 초기 단계고 아직은 미숙한 수준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몇 가지 이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행동과학에 대해서 로저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럼 기본적으로 행동과학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느냐? 자, 행동과학은요, 일단 개인 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로저스는 이 책에서 이 부분에서 되게 구체적인 연구 사례들을, 논문들을 언급하면서 행동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직업적인 특징,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직업적인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행동과학은 보여주고 있다. 또 행동과학의 결과 우리는 군 지휘관으로서 전투 능력도 예측할 수 있고, 경영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예측할 수 있고, 조직 내의 근무 태도도 예측할 수 있고, 편견 유무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집단 안에서 개인들의 행동을 끌어내는 조건에 대해서도 행동과학은 잘 예측하고 있다. 생산력, 독창성, 도덕성을 이루는 조건, 그리고 구성원의 성격 발달을 가져오는 리더십의 조건,
심리적 경직성이 증가되는 그런 조건, 또 소비자 반응과 대중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등 이런 것들이 행동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 개인에게 각별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자신의 느낌과 반대로 판단할 것을 진시한 것으로 보고하는 조건, 이게 이제 애쉬 실험 같은 것들이죠. 자신의 느낌과 저거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고하는 그런 조건이나 기분,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의 영향도 결국에는 행동과학의 성과다. 각성 상태에서 환각을 경험한다든지 내담자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담의 조건, 이건 바로 이제 로저스의 어떤 이론이기도 했죠.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파괴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행동과학은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각인, 새끼 오리가 낡은 구두에 지속적으로 전염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발견했고, 전기 충격을 받은 쥐가 그 공포를 느끼는데 그 공포를 제거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됐고, 폭발물을 가진 비둘기가 특정 목표물을 향하도록 하는 조건, 이건 스키너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2차 대전 때 물론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도 행동과학의 성과다. 또 동물이 전기 자극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조건, 이제 그 뇌에 일정한 어떤 전극을 심어놓고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에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이제 계속 그것만 누르더라,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동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세상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치 현재 행동과학은 여러 세대 전에 물리학과 좀 비슷하다. 물리학도 당시에는 불가능했다고 했던 것들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공기보다 무거운 것이 공기 위를 떠다닐 수 있느냐라든지, 어떻게 중력을 이겨내고 저 하늘에 우리가 별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불과 여러 세대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다면, 물리학 쪽에서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행동과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물리학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었듯이 행동과학도 지금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행동과학자들은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엄청난 돈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행동과학의 성과들을 살펴봤고요. 행동과학자들의 입장을 좀 살펴봤는데, 한번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과학의 힘을 과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 한 개개인에게는 이런 행동과학이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거를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이용해서 누가 권력을 잡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새로운 지식들이 이용될 때 과연 그 목표나 목적, 가치는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봐야 된다라고 로저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행동과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행동과학의 성과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1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저스가 행동과학이 열려드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자, 어떤 사람은 물리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동과학에 대해서 부정하고 무시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은 인간은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이 인간 행동을 연구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극단에서는 이제는 인간의 삶을 과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다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과학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당연시 해야 되고, 마치 이제 이런 것들이 스키너의 소설인 월든투나 학슬리의 용감한 새로운 세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과학이 인간의 삶을 재형성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다라고 로저스는 소개를 하죠. 그러면 인간의 삶을 과학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다면 행동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거를 한번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로저스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삶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행동과학의 입장에서 인간의 삶을 다시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그것들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 그래서 이 권력의 문제가 사실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인간의 삶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누군가 획득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권력 하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에 결국에는 사람을 노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인간의 삶을 과학으로 조직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총체적인 그림과 그것의 함의에 대해서, 특히 로저스는 이 챕터에서 스키너의 월든2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로저스가 간단하게 이제 소견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저스는 행동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목표와 목적이 먼저 선택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목표에 대해서는 스스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스키너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키너는 기본적으로 목표나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냥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식으로 뜬구름처럼 이렇게 좀 희한하고 있는데, 로즈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과학이란 결국에는 인간이 주관적으로 선택한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고 로저스는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키너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목적과 가치는 선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슬쩍 넘어가지만, 로저스는 과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로저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학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로저스가 계속 주장하는 이런 거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겁니까?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인간, 잠재성을 개발하는 인간, 자아실현하는 인간,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인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을 좀 사용할 수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러한 이제 자기가 지금 생각한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되어가고자 하는 자아 실현 과정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이 과정을 위한 조건들을 발견하고, 개인이나 집단 상황에서 이 조건을 확립하고, 이런 조건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아 실현하고 융통성 있게 살면서, 또 이런 식으로 사회적 체계를 확립하고 과학조차도 계속 변화하는, 그러니까 과학 역시도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둘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로저스는 과학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를 바로 로저스가 계속 이야기했던 인간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로 얘기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세상이면은 스키너가 얘기했던 월든2에서는 사실은 폐쇄적인 사회라면, 그것과 반대인 포퍼가 말하는 열린 사회, 그러니까 스키너가 말하는 거는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스키너가 지향하는 거는 행복하게 사람들이, 그리고 잘 행동하도록, 생산적으로 만들도록 일하는 어떤 이런 주관적인 목표를 두고 사람들을 복종적이고 수능적이고 다루기 쉽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그런 조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저스는 이거를 폐쇄된 사회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목표를 너무 고정적으로 정해놨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인간을 끼워 맞추고 마치 빅브라더가 움직이는 세상처럼 이걸 통제하고 있는 건데, 로저스가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어떤 주관적인 목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유의 것들이 드러나도록 자유롭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창조성을 발달시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과학이 사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 가치와 목적은 과학과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와 목적은. 근데 반면 스키너는 이제 과학과 별도로 가치와 목적을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스키너의 기본적인 관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냥 우리가 아는 나이브하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뭐 그런 어떤 세상을 이제 꿈꾸고 슬쩍 넘어가지만 로저스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국엔 가치와 목적은 이거와 별도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고 또 중간에서 얘기했듯이 과학 역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행동과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스터디입니다. 네, 진짜 이거 번역 너무 힘들어. 네, 진짜. 번역 한마디 해주시죠. 진짜 너무해. 나 읽을 때마다 나 너무 화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빡치겠어 진짜. 아니 그때 예스24에서 이거 찾아보니까 번역 엄청 욕했던 사람이 있거든. 난가?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는 그래도 좀 읽을만하고 그랬는데 정말 뒤로 가면 갈수록 아니 특히 이런 부분은 신경을 너무 안 쓰니까.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게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거잖아. 자기가 그치. 고민했던 부분. 근데 이걸 번역을 어렵겠지 하기. 되게 많은 걸 알아야지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지만 너무 짜증나. 네, 맞아요. 저는 이 책에서 이 내용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실제로 두 사람이 논쟁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좀 신기하고 결국에는 그 스키너와 그 로저스를 대비했던 게 그냥 지금 책에서 후대들이 얘네 좀 반대되는 비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논쟁까지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해요. 이 책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 심리학사를 공부해야겠다. 그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풍부하게 이해가 안 돼. 네. 왜 둘이 만나는 게 모르는데? 만났구나. 유명한 사람을 만났나 보네. 이렇게 심리학사가 아니라 기초심리학 베이스가 부족한 거 아니야? 저기 심리학사 책이 있어요. 봐야겠다. 네, 한번. 네.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 강의를 좀. 심리학사를? 네. 알았어요. 생각해볼게. 심리학사가 아니야. 자, 20장, 21장 좀 같이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20장은 행동과학이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1960년대 나온 책이잖아요. 61년에 나온 책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동과학의 어떤 성과들이 굉장히 이제 당연시되잖아요. 회사에 들어갈 때도 그 사람의 직무적성을 테스트해서 예측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능력도 테스트해서 예측하고 그렇죠. 리더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뭐 당시에 이제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행동과학이 여기까지 왔어라고 했겠지만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행동과학의 영향이 그렇게 보편화가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스키너가 이 당시 때 스키너가 이렇게 거의 행동과학이 완전 대두하고 있을 때 로저스의 영향력은 그럼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로저스는 분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심리학자들 대부분은 실험 심리학자들이었고 그 대부분 행동주의에 어떤 그런 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그 일반 교육 쪽에서 상담하시던 분들과 종교인들에게 좀 영향이 있었지 정통 심리학자들한테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별로 미치지 못했지만 근데 계속 뭐 학습 방법 알려줄게 그리고 모아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몇 방 놓칠 수 있으니까 소문이 당연히 났겠죠. 이 사람이 좀 특이하다.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뭔가 주목받는 그런 좀 신예가 아니었을까? 떠오르는 색깔? 그래. 좀 유지하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런 거. 필사적으로 반응이야. 그치. 주류 세력에 있어서 나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야지 성장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로저스가 1902년생이잖아. 스키너는 1800년대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봐야지. 나이도 진짜 좀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면 나도 1900년대 생이긴 하구나. 아니네요. 1904년생인데? 와. 누가? 스키너가? 그럼 스키너는 굉장히 빨리 성공한 사례네. 왜냐면 2차 대전 때 국방부 프로젝트를 맡아서 비둘기 폭탄 그걸 할 정도였으니까. 그쵸. 1904년이니까 30대? 30대? 그러네요. 좋겠다. 잘났어. 자, 얘기 좀 하지.
날 발표하고 왔는데. 날 힘든데. 어제 감정이 안 풀린 거 아니지 아직? 아니야. 그치? 두 분 갈등 있으셨어요? 저 되게 좋아한다. 들었어요 그래서? 네? 들었어요? 아니요? 그래. 우리 늘 갈등이야. 우리 인생 자체가 갈등이야. 우린 계속 싸우지. 저는 그냥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기초 물리를 공부해요. 근데 기초 물리는 벌써 머리 아파졌다. 기초 물리학, 저는 물리학을 좋아했는데 FNM이? FNM. 그 정력한 기초 원리죠. 그만 얘기. 아니 어떻게 알지? 그것만 알아. 그게 뭐야 FNM가? 그거 외워야 돼. 힘은 가속도와 질량에 비례한다는. 하여튼 그거 외워야지 문제 풀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는 나 불알못. 기초과학에서는 기초 물리학에서는 그런 법칙들을 배우는데 그 기초 법칙들은 일반 법칙들이에요. 주로는 그런 물리학에서 배우는. 근데 저는 이제 공학을 했거든요. 근데 공학은 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초 과학의 응용이에요. 그 기초 과학을 응용해서 뭘 만드는 거야. 주로는 돈 되는 걸 만드는데. 그래서 공학하면 또 이렇게 회사에서 다 그럼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때 대학을 가서 그러니까 한 2학년 수준까지는 거의 기초과학과 비슷한 수준의 그 일반 법칙들을 공부하게 돼요. 과학의 일반 법칙들을. 근데 3학년, 4학년이 되면서부터 그거 가지고 저는 이제 반도체를 전공했는데 그거 가지고 반도체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딱 수업을 듣는데 너무 놀랬던 게 그 응용의 과학 수준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의 과학이에요. 이게 굉장히 딱 떨어지는 과학이 아니에요. 저희가 네. 지금 쓰는 핸드폰이나 이런 노트북을 우주로 갖고 나가면 못 써요. 전혀 그러니까 다른 물질은 아니지만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나가는 반도체는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나 지금의 우리의 그러니까 물론 일반 법칙들은 어디나 쓰이기는 하는데 그것들이 통용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기본적인 조건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일반 법칙을 공부하고 있다고 굉장히 자부하고 있었는데 응용 수준에서 가니까 그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다기보다는 그 법칙은 적용이 되는데 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한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기도 했고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근데 그 스키너의 행동주의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성이 있었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로저스의 입장을 좀 거기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좀 시켜보자면 로저스가 대립한다기보다는 저는 스키너가 생각하는 이제 그 과학주의 저는 그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실험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키너는 그러니까 교육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스키너의 말대로 하자면 그럼 그거를 어떤 의도를 가진 교육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교육자가 완성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야. 교육자가 왜 그걸 교육자라고 그래요? 교육장? 교육자?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그 대상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일단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의도를 떠나서 보상을 주는 그 과정 자체도 사실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야.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 아닌 거지.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이끌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단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가장 예를 들자면 이 사람도 감정을 가지는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자면 스키너는 굉장히 의의가 있지만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제한적인 환경
사실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이 일상에서 사실은 적용해 보려고 많이들 노력하지만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완벽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적용해 보려는 것들이 나 스스로 완벽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은 사회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실패를 겪어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로저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목적 그리고 그 권력을 누가 주고 있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로저스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어렸을 적에 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단 우리가 스키너 입장에서 보자면 스키너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통제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이미 다 통제받고 있는 거다. 이미 세상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수많은 우리 행동을 통제하고 행동을 바꾸는 그런 법칙이 우리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데 스키너는 그거를 우리가 통제 영역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정말 망상을 만들 수 정도로 빅브라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교육을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자연스럽게 마치 그런 어떤 생각들을 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스키너 월드2를 읽으면서 스키너의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오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이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 보상과 그 어떤 처벌과 이제 이거를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어떤 뭐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그게 과연 완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일에 진짜 우리가 빅브라더 사회에서 산다면 사실 우리 괴로울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 완벽하다면. 그 사람이 완벽하다면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우리를 통제하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있다는 건 존재해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를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니까? 빅브라더. 누군지는 모르지. 아 그래? 근데 저는 알아. 나는 누군데? 큰형. 그럼 작은 형은 뭐래? 그냥 약자가 먼저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이건 말하자. 그냥 약자. 비비. 갑자기 잠이 확 깨네. 편집하면 되죠. 이런 거 편집 안 해요. 자기가 농담한 건 편집 안 하더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제 뭐야 하고 뒤로 가게 돼. 아니 뒤로 가기 이러면 또 보는 거지. 근데 빅브라더 뭐 무게수 돈이지 뭐. 결국에는 다 돈 보고 움직이는 거지 뭐. 작은 형은? 작은 형은 뭘까? 대출 아닐까? 대출? 왜냐면 우리가 대출의 노예.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 대출 있으세요? 당연히 있지. 우리도 다 우리 대출 대출의 노예. 근데 진짜 누가 만들었을까? 뭐를? 이런 사회적인 체계는 사회적인 체계 사회적인 체계? 그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겠지. 사피엔스 보면 나와. 사피엔스 보면 나와. 책? 또 그쪽에 좀 이렇게 일가견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냥 거기 관심이 있는 거지. 네. 인간이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무슨 궁금증이 생기냐면 이게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체계화가 되고 조직화가 됐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이런 사회화나 시스템이 생겼고. 근데 이게 인간한테 좀 자연스러운 걸까 그렇지 않은 걸까? 나 이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자연스러워. 맞아. 그럼 어쩌면 이거 우리 뇌가 만든 거잖아. 그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 내적인 측면에서 합의가 된 거잖아.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적인 근데 합의라기보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사도 그렇고 한 개인사도 그렇고 어떤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발생되는 에피소드들은 다른데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비슷한 과정으로 흘러가는 거. 그런 것도 느낄 때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로저스가 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만 이제 결국에는 인간은 자유롭고 창의성이 있다.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기업들이 처음에 생존했을 때 창의성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빨리 찍어내고 도구처럼 쓰고 그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5대 기업 중 애플이랑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이제 넷플릭스 이런 데에서 넷플릭스가 5대 기업이 아니면서 이런 기업에서 창의성을 엄청 강조. 이런 기업은 지금 취업 난이래. 취업나는 거야? 구직자를 못 구하는데. 이것도 딴 얘기야.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나 되게 충격받았는데 휴가를 마음대로 써. 휴가를? 그냥 60일 쓰고 싶으면 쓰는 거. 대신 근데 이제 제한은 없어. 제한이 없어. 물어봐야 돼. 일할 때만 이제 안 엮이면은 그런 식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데 성장은 겁나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다 가게 돼 있으니까 재밌는 거 같아. 근데 그게 창의성의 문제기도 한데 사실은 빅브라더 사회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개인정보 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실은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거를 기획할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기획만 하고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사회가 갖춰져 있으니까 기획만 할 사람만 필요하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빅브라더가 가능해지니까 이게 더 가치가 주어지는 거지. 사실 원래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외견이 된 거네.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순간 이건 예견돼 있는 거지. 근데 이 흐름은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거고. 그럴 수 있는데 디지털화가 가능할까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문명을 거부한다든지, 어떤 교육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기존의 공교육을 거부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나는 좀 딴 얘기인데 계속,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운동은 계속 있어 왔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좀 다양하고. 그렇지. 왜냐면 그런 어떤 기존의 틀에서 항상 벗어나려는 흐름들도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나중에 치료 공동체 꼭 기억해. 근데 그거는 저는 비율의 문제를 생각해요. 그런 공동체 운동이 전체에서 그렇지. 그렇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사실은 이게 힘을 갖는 있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빅브라더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참 갑자기 또 이렇게 로저스 스캔에다가 큰형 얘기를 좀 이렇게 또 기대하고 큰형이 문제야? 자, 어쨌든 이제 행동과학이 우리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저스는 그 가치와 어떤 방향성을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또 자기가 이론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여기에만 집어넣는 걸 봤을 때 첫 번째로 야 진짜 이 사람 창의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난 정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목표와 가치를 띄어내고 거기에 자기네가 계속 얘기한 어떤 진정한 인간,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인간, 잠재력을 발휘하는 인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진짜 근데 이 얘기는 어디다 다 껴놓을 수 있어? 그러게 말이야. 사실은 일반 법칙을 찾아내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이걸 이제 뭐 문제까지 했을 때 그래 좀 어건데 좀 그래 확실히 있지 그랬는데 스키너와의 대결에 있어서도 야 참 무적의 노리지.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한 거는 내가 만약에 로저스야 근데 내 입장에선 스키너가 대체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스키너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들을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넌 틀렸어. 새끼야 그게 아니야. 인간은 자유. 이렇게만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로저스는 20장에서는 행동과학이 이뤄낸 성과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 인정해. 그래 니네 이만큼 했구나. 그래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근데 내 말은 그거를 이제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가치를 선택할지를 고민해보자 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 진짜 열린 사람이구나. 어떤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타인의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안 보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 참 확실히 경험에 열리신 분이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창의성 부분 같은 거 다 지워야 돼. 그렇지. 경험이네. 이거 다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돼. 그러니까. 몸소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과학과 행동과학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로저스가 강조한 게 선택이잖아요. 스키너도 결국에는 인간을 생산적이고 잘 행동하는 등으로 이끌고 있다고 제시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가설을 이제 선택해서 이 사람이 입증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어떤 행동과학에 대한 어떤 과학에 의존하고 그런 행동과학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좀 부각시켰다는 거에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요. 네. 어쩌면 스키너가 잘 생산하고 이런 어떤 인간이라는 걸 전제를 한 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스키너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맞아. 스키너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 목표나 지향적 가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스키너가 어쨌든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잘 기능하고 잘 생산하고 이런 인간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좀 그냥 우리가 모르게 써왔던 것들을 스키너는 우리가 좀 인식해서 활용해보자 이런 관점이거든요, 스키너 입장은. 근데 그런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어떤 진정한 개인이 되는 것보다는 로저스는 그거잖아요. 진정한 개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키너는 그걸 주장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존에 그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저는- 스키너도 수능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인 방법과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근데- 있는 조건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원하시냐고요. 그걸 원해요. 목표가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그러니까 스키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들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에 대해. 그치 영향받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니 이거를 좀 정리해서 이거를 다 활용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로저스가 아니 스키너가 말한 게 그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근데 로저스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다. 적어도 스키너 방식으로 살든지. 고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는 그치. 근데 아니 로저스가 행복이라는 얘기는 안 했죠. 맞아. 그쵸? 그것도 좀 아니 근데 행복한다는 책 표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저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발전하는 인간상 이거를 과연 로저스는 부정했을까? 그 무슨 말이야? 발전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스키너도 그 사회에 맞춰져서 적응하고 발전하는 인간상을 꿈꿨던 거고 과연 로저스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했을까? 아 그렇지 않았어. 그냥 발전이라는 그런 거 자체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진정한 사람 되기. 아니 그 7단계 나눴잖아. 발전 아니야. 근데 내가 그 7단을 생각해봤는데 어떤 책에서도 7단을 난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이거를 뒤에 가면서 그 단계라는 것도 인간을 좀 규정짓는 거잖아. 이걸 나중에 좀 버렸을 것 같아. 초기에 그렇게 얘기를 그치? 했다가 초기에 이렇게 변하는 걸 갖다가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틀인 거잖아. 그렇죠. 넌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몰인하니까 아 그러면 집어쳐라. 그냥 이 태도만 그렇지.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않았어. 그 7단계에 대한 것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뭐 순서가 그래 순서를 빼더라도 뭔가 그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참 나중에 로저스가 이걸 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로저스 이론에 언급하는 책들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럼 최근 직접 쓴 게 이거 하나예요? 아니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키너가 그 시대에 그런 인간상을 가졌던 거는 그 시대가 경제학적으로 찍어내면 팔리는 시대였어. 무조건 많이 만들면 팔리는 시대였어요. 근데 현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대는 경쟁해야 돼. 찍어낸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데 경쟁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대에는 내가 잘하면 그렇지. 내가 많이 찍어낼 수 있으면 그만큼 부가 따라오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그런 그렇죠. 무조건 경제 발전 그렇지. 세대고. 근데 지금은 경제가 이제 정체되고 후퇴하는 세기에서 살아나는 소수가 있는 시대니까 지금도 잘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그대로인데 하나만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경쟁해야 돼. 그래. 그래서 하여튼 사실 지금은 더 복잡해지죠. 맞아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전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이 싫어서 이제 다양성들을 추구하려는 움직임들이 그렇지. 현대에서는 좀 나오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로저스의 사실은 이런 가치관이 사실 지금 현대인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뒤에 말이 다른 거로 나올 걸 생각했어. 그런 면에서 로저스의 이런 가치관이 현대에는 조금 안 맞을 거다. 근데 사실은 뭔가 차이점이 다른 격이 있기 때문에 안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저도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 말을 했는데 아니 이런 시기일수록 로저스가 생각하는 거를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 원래 삶은.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람을 대하는 과정들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쨌든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게 난 참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람 만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뭐가 기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내가 얘기하면은 그냥 흘러가. 이거 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교정도 좀 해가고 서로 맞출 것을 맞추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기 위해서 로저스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로저스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로저스가 인간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이제 보통 책에서 이거 그냥 사람들이 해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로저스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에 있는 분노 역시도 좌절된 거다. 자신이 잘 살고자 하고 잘 지내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좌절되어 분노가 나오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것이 악한 거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저스는 인간이 다 각자의 인생을 살면 뭐 어떤 궁극의 선을 향해서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만일에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거는 그 시대의 가치를 벗어나는 건 아닌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쟁을 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찍어내면은 살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대 사회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좀 또 뭐 이런 예를 들면 항상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로저스가 갓난 애를 이제 자기가 직접 육아를 해. 근데 애가 계속 스마트폰을 달라 그래. 로저스는 어떻게 했을까? 기본적으로 로저스의 이론을 좀 분명하게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로저스는 자기 실험 경향성이 있고 어떤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는 하고 싫은 거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애를 키웠어. 근데 애가 계속 스마트폰을 달라 그래.
줘야지. 줄까 로저스는? 그럼 그게 이렇게 인생이라고 생각할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나는 그때는 옛날에는 이제 로스를 직접 안 읽었을 때는 이런 식의 해석은 로저스를 까기 위한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로저스가 직접 인간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자기 실현을 되게 강조하는 걸 봤을 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로저스 만나면. 근데 저는 그 70년대 10회차를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사실 발전하지 않는데 기술은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는 기술이 인간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만일에 인간들만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산다면 로저스의 그런 가치는 분명히 의미 있는 가치이고 로저스가 생각한 대로 사회는 흘러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기술하고도 경쟁해야 되는 시대야. 그래서 이 핸드폰이라는 기술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 기술이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를 간과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거라는 거를 아예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빅브라더를 아예 생각을 못했던 세상에서의 이제 가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뜻은 의의가 있지만 사실 현대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사실 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너무 다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같아. 인간은 안 변하는 거 같아. 그럼 맨날 싸우지. 전쟁하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쟁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경쟁 그러니까 필요하지. 근데 이 수준을 어디까지 우리가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경쟁하는 수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정말 말 그대로 국가 수준에서 생각을 할 거냐, 개인 수준에서 생각을 할 거냐 이런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걸 완전히 다 개인화해 버렸거든요. 나랑 너 간의 경쟁이야. 우리 간의 경쟁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나랑 너 간에 우리 간의 경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경쟁의 수준을 너무 다 개인에게 다 맡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그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경쟁의 몫이 다 개인에게 와 있어요. 수준이 그래서 그게 참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인구는 줄어들고 소득이 높아졌을 때 나오는 이제 그 노동력의 갭.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도 다문화가 될 텐데 그럼 다문화가 됐을 때 우리가 아니 이미 됐잖아요. 그 사시는 쪽은. 그렇지 됐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배척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고민을 해봐야 돼. 이렇게까지. 로저스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것까지 하는 게 되는구나. 경쟁. 그래서 국가까지 가게 된 거. 그렇게 되는 거구나. 경쟁하니까 내가 어제 책 보고 얘기했어. 내가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중국 왕조 때 4대 발명품은 중국에 다 나왔잖아. 근데 왜 아시아가 왜 1위가 아니야? 왜 유럽이 왜 지금 세배를 제패했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경쟁이었어. 경쟁? 경쟁. 경쟁. 그러니까 유럽은 타닥타닥 붙어 있으니까 한 명이 좀 모자라. 그럼 얘는 바로 침공이야. 그래서 한 명이 누가 신진 무기를 갖고 와. 그러면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교 신념 필요 없어. 얘를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수입해. 배워. 근데 중국은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그냥 세계 1등 국가여서 어딜 가든 다 우리보다 별로야. 그리고 어딜 가봤자 손해야. 비용만 더 들고 뭐 배울 것도 없고 뭐 필요도 없어. 우리 거 필요한 거 우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도 만들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경쟁은 참 일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개업하신다고. 경쟁 속으로 경쟁 속으로 또 들어왔어요. 무한 경쟁 속으로 다내가 생존을 위해 또.
이게 이제 영상 기록이 되겠지. 그 경쟁 없을 때와. 그럼 이제 우리 20장, 21장을 넘어서 이 책 좀 전반에 대한 그런 소감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토리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에 대해서. 그쵸.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잘 제가 책 전반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좀 뭐라 그럴까 아쉬운 게 일단 처음에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쓴 책이 아니라 여기저기 발표했던 것들을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좀 읽는 과정 내내 좀 분명한 어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그건 알겠는데 주제가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물론 그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여러 모습을 보여준 데는 또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좀 어떤 연관성들이 좀 없어서 그게 좀 저는 좀 이 책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이 책 보기 전도 그렇고 이제 이론 같은 거 공부할 때 배우잖아. 그러면 로저스는 딱 3개만 외우면 돼. 일단 그거 3개 외우면 끝나는 건데 이 책을 다 봤는데도 생각나는 건 그 3개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아니 그 이론 공부하니까 내가 생각난 건데 로저스의 그 3가지 기본 원칙을 또 세분화해 놓은 것들이 이론 공부에 또 있거든요. 그 후대에서 만들어낸 건가 이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 만들어냈어. 개새끼들이고. 아니 이거 아니, 그걸 세분하는 게 뭔데? 세분하는 뭐 게. 공감도 세분화하고. 아니, 로저스 이론에서 말고 그냥 아니 로저스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이제 후대 그 사람들의 이제 해석이겠죠. 그래? 공감을 세분해서 어떻게 해요? 나 기억은 안 나. 그래? 로저스 나는 그건 못 봤는데 로저스 이론에서. 잘 먹어봐. 어떻게든 누구 욕하려고. 아니 되게 좌절된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누가요? 분노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뭔가 좌절된 경험이 많으셔서. 한번 집단 한번 같이 해보시면 절대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나실 거예요. 플렉서블 한 거죠. 주장도 하고 듣기도 하고. 네, 여기 전두엽에서 여기 연결돼 있어. 느껴지면 바로. 일단 집단 한번 바꿔보면 어때요? 저쪽 집단으로. 저녁이라면서요. 대합하시면 오전에 하나 하라고 할게요. 어? 오전에 하나 하시면 좋지. 그래? 진짜 좀 달라요. 또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 성장하시고 싶어. 많이 그렇게 얘기하면 비꼬는 것 같아. 안 그래야지. 저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게 기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상담자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 태도를 유지하면서 내담자가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 태도적인 부분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꼈고, 이거 지금 행동과 마무리하면서는 결국에 로저스가 주장했던 거는 이 선택의 범위를, 그러니까 행동과학과 관련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필수적으로 행복하고 잘 행동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과학적 지식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책임진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또 좀 방향은 했는데, 심리치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체험이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 선택을 하고 그 책임진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이 선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넘어가서 좀 아쉽고.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왜 의존적이고 회피적인 사람들이 외부탓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를 만났을 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결국에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 자기답게 살 수 없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의존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으면은 그 의존 욕구의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의존 욕구를 채워주지만 한편으로는 그 의존 욕구를 계속 좌절시키는 거예요. 아, 계속 좌절을 시켜. 그렇죠. 좌절시키고 선택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선택하게 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저 지금 또 이제 직장 같이 하는 멤버 중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리더든 뭐 다른 사람이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이런 결과가 올 거야. 하지만 선택은 너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상반된 메시지를 주면은 자기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상반된 메시지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람들이 욕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알고도 네가 원하면 하라는 거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것까지 생각하니까 그 다음을 알려주는 거지. 그게 상관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중적인 너 해. 메시지처럼. 아니면 하지 마. 그건 그 사람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원칙이 있으니까 이중 메시지처럼 들리는 거지. 이런 거예요. 너 학교 때려치고 싶어? 그래 때려쳐.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그러면은 네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될 거야. 선택은 네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상반된 메시지야. 상반된 메시지는 야 너 집 나가. 이 새끼 어딜 나가. 이게 상반된 메시지예요. 이중구소. 이중. 제가 일요일 날 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가 감정이야. 근데 그거 엄밀히 말하면 그 애정이야, 애정. 예. 그래서 이원 선생님 네. 상담 하실 때 내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본인이 소리를 뭐 지르든 화를 내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신의 태도는 너도 네가 너의 목소리를 내라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담자들이 많이 떠나셨다고 했잖아요. 많이 떠났다. 많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잠깐만요. 떠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게 맞냐 정냐를 비교해 봤을 때는 떠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런 태도를 했을 때와 다른 태도를 했을 때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소리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소리 질렀을 때 10명 중에 6명이 떠났어. 4명이 남고. 그런데 차분하게 했을 때 10명 중에 8명이 떠나고 2명이 남으면 많이 떠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그런 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없지 않았을까? 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본인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친절하게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쭉 오늘이 8번째. 맞아요. 8번째. 페르소나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어떤 감정이냐면 사실은 생각하는 것들을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근데 대부분 다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봐야 돼요. 하고 나서 그 경험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물어봐서 생각으로만 채워본다 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해보세요. 아니 여기 집단으로 가시는 건 어때요? 저 소리를 질러보면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집단원들이 페르소나님을 싫어하나 좋아하나를 확인해보면 그래서 남은 건 이제 뭐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면 돼요. 근데 분명히 그건 있어요. 이화 선생님이 미친 듯이 소리만 지른다면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네.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 또 울어 같이. 근데 되게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대에게 말릴 거라고요? 집단 한번 해봐요. 다 나의 추측이구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말리는 사람은 입 쳐닫고 내 남자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말려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그냥 이것도 좀 이해적인 건데 뭔가 객관성을 상담자가 갖고 이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고 울고 그러다도 공감할 수 있지만 같이 눈물을 흘리거나 같이 화를 내거나 그런 태도라고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어디서? 여기 이 로저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무조건적, 종종 공감적인 솔직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게 이제 기법이 아니라 태도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본연의 거야. 그래서 로저스가 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애들은 화가 나면 티가 난다는 거야. 근데 성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거를 감추려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가자는 거잖아. 로저스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로저스가 말하는 것들을 또 배워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특히 이거예요. 똥 싸고 싶어. 똥을 싸는 게 쉬워요? 참는 게 쉬워요? 싸는 게 쉽죠. 그거 하자는 거야. 근데 하도 똥을 참고 살아서 똥을 싸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럼 이제 변비가 걸린 거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있지만 로저스는 그게 어렵다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비유 좋았어. 좋았어? 확 이해됐어.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도 너는 이 로저스 입장에서는 너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잘 살려고 하니까 로저스는 그거를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왜 우리는 진짜 내가 되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암묵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왜 발전, 왜 이거를 우리가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는 엄밀히 말해서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실현이라는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떠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겠다. 그런 생각들. 아니 근데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은 도태되고 결국은 죽게 돼서 무조건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근데 상담자도 저는 마찬가지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뭐 모습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내담자는 항상 새롭게 얘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든 나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냥 나를 드러내면은 얘도 드러내고. 근데 그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생각을 멈추고 단순한 그냥 해봐야겠다. 아 근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 실현. 그때 뭐 썸머일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게 유명한 작가들 작가도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뭐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하지만 글쎄, 남들보다 큰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왜 자본주의 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가 더 그냥 힘들지? 비교하면서 사니까요. 뭐라고요? 비교하면서 사니까요, 사람들. 왜 그 의미는 뭐예요? 나도 사실 비교하고. 근데 얼마나 그 인간 본연의 모습대로 자아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들이 비교할 것 같아요. 애들이요? 뭐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비교하죠. 아까 나이 들면 비교하지. 응. 기본적으로 어린애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애 키우잖아요. 애들이 엄마 저 집은 되게 좋은 차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우리는 왜 좋은 차가 없어? 이렇게 묻죠. 그건 비교하는 게 아니야. 아 다르구나. 저게 좋다라고 인식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부모의 말이나 친구들이 놀리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감정이 연합돼서, 그래서 그건 엄밀히 말해서 그런 어떤 걸 갖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 원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아니고. 근데 왜요? 응? 아니요. 일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답답해. 아. 한 주 내내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질문하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책 마무리 하면은 저는 로저스의 이런 뭔가 책을 읽어도 뭘 읽은지 모르는 이런 느낌. 틀이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이런 태도를
가족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저는 총평을 하자면 일단 로저스의 생각은 알겠어요. 로저스의 생각은 알겠고 로저스의 진정한 뜻도 알겠고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해한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의미일지 저는 좀 이제 알겠고 저는 그냥 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냥 저는 이게 바이블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로저스의 생각을 바이블도 뭐가 있어야지 바이블 되지. 그러니까 로저스의 그런 뭐 가치나 로저스의 태도, 로저스가 상담자로서의 보여줬던 모습, 로저스가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마치 정답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저희가 뭐 사실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시대에 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뭐 심리 학사에 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또 그게 현대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기도 하고 이런 사실 고민들을 계속 해보고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고 이제 각자가 궁금했던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뭐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답을 한번 내보려고 하고 사실은 이 과정이 그러니까 로저스는 그 과정을 사실 우리한테 보여준 거라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봤던 그 시대와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답을 내보려고 했던 그 과정을 저는 우리가 그 과정을 배워야 한다 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킨 대로 하고 상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거 벗어나면은 마치 큰일 나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남자에 관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본인이 변해야 하는 부분이 어딜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본인의 장점과 한계는 어딜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제가 배웠던 거는 로저스라는 우리가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우리가 정답처럼 알고 있는 그런 이론을 정립했구나. 그래서 근데 그게 그 과정을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던졌던 질문들이 사실은 저희가 부족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담자들이 가진 질문이고 어느 한편으로는 로저스를 만나게 된 내담자들이 가진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한편으로는 로저스나 상담자의 몫이에요. 거기에 관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또는 그 사람을 반영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들 그 고민을 같이 하는 과정들 이게 저는 로저스의 진짜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저 스스로를 물론 로저스가 전달해주고 싶은 뜻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그냥 심리학 대가의 책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런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책에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뭐라 될까 별 생각도 없는데 그냥 읽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좀 불평하는. 왜 읽고? 근데 그냥 그렇게 읽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로저스를 정말 이해하고 로저스의 뜻을 이해하고 그거를 자기 거화 했으면 좋겠어요. 로저스를 읽고 이게 답이야 또는 에이 이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로저스를 읽고 로저스는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과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를 한번 고민하고 그러고 그거를 자기 거화해서 다시 한번 자기 한 부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자기의 그런 가치나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정체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상담자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정체감을 자기 모적이 아니라 개시 자기 욕 드시는 줄? 아니 피드백 좀 해주세요.
같아요. 왜 그냥 듣고만 계세요? 왜? 무슨 욕할 때. 왜? 해주세요, 피드백. 어? 왜? 해주시면 되지. 욕을 아니 저는 관계가 없지만 여기 관계가 있으니까 더 이렇게 왜? 잘못됐다 생각해? 좀 글쎄 그래서 우린 익숙한데? 아니 근데 뭐 그런 게 느껴졌을 얘기했겠죠. 우리 뭐 무서워서 욕하네 저 새끼 어떻게 얘기 못하겠다 뭐 이럴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본인을 단정짓는 사람들이 싫어요. 내가 누군 안 싫어. 아니 근데 저도 여기 뭐? 아니, 단정이 싫은 게 전 왜 싫으냐면 보면은 진짜 대화할 맛이 안 나. 야 왜 이렇게 왜 너 왜 사니? 뭐 회사 왜 다녀? 이러면은 그냥 야 뭐해 회사 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우 정말 진짜 나 그거 뛰쳐나가고 싶어. 근데 이런 태도는 상담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자세인가 봐. 사람을 싫어하면 가능한 자세. 아니야 사람을 싫어하는 거. 다 했어요? 저는 우리 그 마지막에 그 행동과학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 조직 안에서의 집단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조직은 스키너의 월든 2처럼 명확하게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어떤 지향하는 게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그렇죠? 이런 어떤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당신의 가치가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조직 지금 그걸 이제 전제하는 어떤 그런 조직에 갈 거니까 행복한 조직에서는 뭐 설득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거를 추구하면서 서로 좀 고통스러운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당신이 원하는 가치인지 아니면 당장에 좀 어려움과 갈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입 면에서 조금 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한 돈도 벌 수 있는 결국에는 그러면서 사실은 전 세계 좀 아까 수많은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이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자유, 개인의 어떤 그런 뭐 그게 휴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장해 줄 때 최고의 생산성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같이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로 좀 얘기하면 좋겠구나. 우리가 사실은 개인 상담에서 많이 그런 걸 한 집단에서도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는 거다. 네가 고통스럽지만 네가 진짜 조금 더 원하는 네 모습을 향해서 변화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그냥 현재 머물를 선택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또 이제 선택의 몫으로 그것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부터 로저스 이론에서 이제 그런 어떤 세 가지 어떤 치료자의 태도를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솔직성이 중요한데 특히 그 참만나 집단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공감적 이해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어떤 상담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지 않지만 일반인들 모아놓고 너 얘한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하라거나 공감적 이해를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집단에서는 일단 더 솔직하게 해보자 이 얘기는 설득할 수 있어서 저는 솔직성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거를 좀 확인받은 느낌이어서 다시 한번 진짜 솔직성이 얼마나 로저스 이론에서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하실 말씀 아까 하신 거예요? 네. 총평. 네. 8주간 재밌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8주간의 이 로저스 책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스터디 책을 정했습니다. 심리 상담의 허와 실이라는 책이고요. 가톨릭 대학교 정성숙 교수님이 이번에 이제 퇴임식을 하셨는데 퇴임식에 참여하니까 이걸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화 선생님이랑 제가 퇴임식에 참여해서 민망했죠.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이 이제 아마 시판되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온 거 맞죠? 네. 이 책은 대략 한 2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장 교수님 책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워낙 글을 물 흐르듯이 쓰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한때 문학소녀를 꿈꾸셨던 요 책 일단 이걸 읽으니까 내가 깜짝 놀랐네. 너무 폈는데 어느새 보니까 끝장이야. 네. 아주 저 문학 전공자와 농업 전공자의 차이가.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스터디를 할 텐데요. 이 책은 이제 머릿말 제목이 이거예요. 이론과 현실의 격차에서 난감해할 후학들에게. 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대략 30년 정도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상담자로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이렇게 있으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쭉 아주 편하게 이제 이야기하셨던 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 책들이 사례 중심이었다면 이 책은 조금 사례보다는 우리가 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상담자로서. 그렇죠, 상담자로서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한 4주 정도, 이게 총 4부거든요. 그래서 4주 정도로 스터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스터디는 한 11월 달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할 거고요. 누다싱 센터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할 테니까 이제 또 참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참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우리 스터디가 좀 꾸준하게 좀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아니 나 좋아 재밌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난 지금 나중에 경제학 책도 좀 읽자. 경제 좋지. 우리 너무 학과 매몰돼. 우리 그또 전문가 경제 또 환경제 선생님. 내 꿈꾸는. 자, 그래서 이 책으로 그 다음 스터디 하겠습니다. 어쨌든 8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